그날 오후는 시신을 처리하는 일로 마무리되었다. 수색대는 먼저 두구의 시신을 수습한 후 서로 마주보게 하고 미란다가 사용하던 그물그네에 둘둘 말았다. 죽은 자들을 서로 모르는 사이로 만들어서 저승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그들의 마지막 배려인 셈이었다. 그들은 끈으로 그네를 단단히 묶은 다음 내 구퉁이에 큰 돌을 하나씩 매달았다. 두 사람의 영원한 안식처는 가까운 늪지였다. 그들은 가장자리에 마주선 채 그물을 멀리 보내기 위해 좌우로 흔들어대다가 장미와 등심초가 우거진 곳을 향해 힘껏 던졌다. 그리고 두구의 시신이 깜짝 놀란 두꺼비들과 수풀을 끌고 늪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가며 뽀얀 거품을 뿜어 올리는 광경을 지켜본 뒤에 발걸음을 돌렸다. 수색대가 미란다의 거처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읍장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두 명이 두 조로 나뉘어 4시간씩 경비를 서도록 지시했다. 물론 그 자신은 열외였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쌀밥에 튀긴 바나나를 먹으며 아구아르티엔테를 한 모금씩 곁들였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노인은 첫 번째 보처였다. 경비라고 해야 방에서 밖의 동정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었다. 가스등을 눈앞에 갖다 놓은 노인은 돋보기를 끼고 가져온 책을 펼쳤다. 그를 알고 보는 거요? 한조가 된 동료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것처럼 부엉이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뭐 조금 알지. 무슨 책이죠? 소설이야. 그건 그렇고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군. 자네가 말을 하니까 불꽃이 흔들려서 글자가 자꾸 빗나가잖아. 그의 말에 동료는 저만치 떨어져 앉았다. 그러나 그의 외면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책에 파묻힌 노인을 바라보다 더 참지 못하고 슬그머니 입을 열었다. 어떤 이야기죠? 사랑 얘기야.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동료가 바싹 다가앉더니 이죽거렸다. 사랑은 무슨 놈의 사랑? 돈 많고 몸이 간 여자들 얘기겠죠. 안 그래요? 순간 노인이 책을 덮었다. 그 바람에 잠시 가스등의 불꽃이 흔들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건 사랑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일세. 알겠나? 그러자 동료는 계면쩍은 듯이 어깨를 움츠리며 다시 옆으로 비껴 앉았다. 그리고 술을 꺼내 한 모금 들이켠 뒤에 담배에 불을 붙이고서 낫칼을 갈기 시작했다. 한동안 침을 뱉으며 칼날을 가는 소리와 책 읽는 소리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은 손가락 끝으로 고추선 날을 가늠하면서 연신 칼을 갈아대는 동료의 빗나간 의도는 개의치 않고서 마치 기도문을 외듯 한 자씩 또박또박 읽어나갔다. 조금만 더 크게 읽으면 안 될까요? 숫돌에 칼을 가던 동료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는지 씩 웃으며 채근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요? 정말 관심이 있어? 그렇다니까요. 언젠가 로아에 있는 극장에 간 적이 있었죠. 멕시코 영화였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더군요. 제기랄. 그런데 여기서 내가 울고 말았다는 얘기를 꼭 해야 하나요? 좋아. 그렇다면 처음부터 읽어주지. 자네도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는 알아야 할 테니까. 노인은 책장을 넘겼다. 그 부분은 이미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던 터라 보지 않아도 줄줄 외워나갈 수 있었다. 폴은 모험에 따라 나선 친구이자 공모자인 사공이 다른 곳을 보는 척하는 동안 그녀에게 뜨겁게 키스했다. 그 사이 부드러운 방석에 깔린 곤도라는 베네치아의 수로를 따라 유유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새로운 음성이 끼어든 것은 그 순간이었다. 에이, 영감님도 조금 더 천천히 읽을 수 없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이미 잠자리에 든 두 사람까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방금 읽은 글 중에서 알아듣지 못한 말이 있었거든요. 천천히 읽으라던 동료가 덧붙였다. 영감님은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나요? 이번에는 또 다른 동료가 물었다. 그때서야 노인은 그들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낱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인은 그들과 함께 그 뜻을 이해하고자 천천히 이야기를 이끌기 시작했다. 먼저 곤돌라와 곤돌라를 움직이는 사공, 그리고 뜨거운 키스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거의 2시간에 걸친 대화가 있고 난 뒤에야 대충이나마 그 뜻이 정리되었다. 물론 이야기 도중에 간간히 끼어든 동료들의 의견이 적잖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소설 속에 나오는 도시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 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담배를 태우거나 술을 마셔가며 나름대로 열을 올렸다. 생각보다 비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니면 강둑이 터졌거나. 어쨌든 우리보다 훨씬 더 물에 젖어 살 거야. 다들 생각해봐. 술이나 한 잔 걸치다가 오줌을 싸라고 밖으로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웃 사람들이 물고기처럼 고개를 쳐들고서 그 모습을 다 볼 게 아니겠냐고. 읍장이 그들을 향해 거대한 체구를 돌린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다들 알아두었으면 해서 한마디만 하지.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는 늪지 위에 건설되었어. 이제 알겠나? 그래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곳에선 집들이 뗏목처럼 떠다니겠군요. 누군가가 그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배가 필요하지? 큰 배처럼 집을 타고 다니면 되잖아. 안 그래?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니까 다들 멍청이라고 할 수밖에. 뚱보는 답답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책망한 뒤에 덧붙였다. 집은 움직이지 않아. 고정되었단 말이야. 그곳에는 왕궁도 있고 성당도 있고 성도 있고 다리도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도 있어. 그리고 그 건물들은 다 돌에 시멘트를 발라 만들어졌지. 그걸 어떻게 그곳에 가봤단 말이오? 노인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가보진 않았지. 하지만 나는 배웠어. 그래서 읍장도 될 수 있었던 거야. 뚱보가 애써 거드름을 피우며 그 말을 받았다. 그러나 뚱보의 설명은 그들의 생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사뭇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읍장각하, 제 생각에 그곳에는 물에 뜨는 돌이 있나 보군요. 물에 뜨는 아주 가벼운 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돌이 아무리 가볍다라도 그것으로 집을 지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을까요? 읍장각하, 그 사람들은 집 밑에 커다란 판자를 댄 게 틀림없어요. 아, 이런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됐다고. 그러니 다들 맘대로 생각해. 빌어먹을 밀림에 살더니 하나같이 골통에 똥만 찬 거야. 아마 예수님이 나타나도 자네들만큼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거야. 뚱보는 답답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가슴을 두드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덧붙였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하는 말인데 앞으로는 나에게 각하라고 부르지 마. 그 우라질 놈의 치과 의사가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이제 아예 입에 달고 살겠다. 그거야? 그렇다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판사에게는 조나, 신부에게는 전하라고 부르니까 읍장에게도 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읍장각하. 뚱보는 다시 무슨 말을 꺼내려고 씩씩거렸지만 입도 떼지 못하고 말았다. 그 순간 노인이 입을 다물라는 제스처를 보냈던 것이다. 일순 노인의 의도를 알아차린 그들은 제각기 무기를 움켜쥐고 가스등을 끈 다음 숨소리를 죽였다.
밖으로부터 어떤 물체가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땅에 발을 내딛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미세하게나마 키가 낮은 관목과 숲풀 사이를 헤치며 차츰 커지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빗소리도 끊겼다가 이어지고 있었다. 움직이는 물체가 분명했다. 이윽고 그 물체는 오두막 입구에 들어서서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놈인가? 뚱보가 고양이 걸음으로 다가와 노인에게 물었다. 그렇소. 드디어 우리 냄새를 맡은 거요. 이제부터는. 그러나 결의에 찬 노인의 음성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갑자기 몸을 일으킨 읍장이 문 앞으로 다가가더니 밖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며 방아쇠를 당겼다. 6발이 순식간에 난사되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가스등을 켰다. 그들은 뚱보의 어이없는 돌출 행동에 할 말을 잊었는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총알이 빗나갔다면 그건 다 니놈들 잘못이야. 뚱보가 빈 탄창에 실탄을 장전하며 투덜거렸다. 설하는 보초는 서지 않고 그까지 삼류 연애소설을 펴놓고선 호모들처럼 떠들어대는 바람에 정신이 산만해진 탓이라고 알겠어? 읍장각하, 그게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이 할 말인가요? 노인이 나섰다.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쪽은 짐승이었소. 따라서 우리는 그놈이 오두막 주위를 돌면서 사정권 내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소. 2번만 더 돌도록 내버려 두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요. 입 다물어! 뚱보는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불대는 거야. 혹시나 그놈이 내 총에 맞았는지 확인도 안 했잖아? 그렇게 궁금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보시죠. 하지만 모기떼가 달려든다고 총질은 하지 마시고 잠을 깨고 싶지 않으니까 말이오. 날이 새자 수색대는 지붕처럼 덮인 밀림 사이로 새어드는 새벽빛을 받으며 간밤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밤새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풀을 어지럽힌 짐승의 발자국은 남아있었지만 뚱보가 기대하던 핏자국은 발견되지 않았다. 깊은 숲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그들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군. 거친 맛이 도는 커피를 마시는 동안 뚱보가 짐짓 걱정스러운 말투로 내뱉었다. 그 짐승이 엘 이델리오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서 활개를 치고 있으니 무엇보다 주민들이 걱정이야. 도대체 살쾡이란 놈이 그 거리를 가려면 얼마나 걸리지? 우리보다야 훨씬 빠르겠죠. 노인이 대답했다. 발이 4개라 웬만한 늪지는 훌쩍 뛰어넘는 놈이니까요. 게다가 그놈은 고무장화도 신지 않아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뚱보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뚱보는 이미 수색대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상실된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노인 옆에 더 있어봤자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나중에 돌아가더라도 비겁했느니 겁쟁이였느니 하는 소문에 시달릴 게 뻔했다. 그래서 뚱보는 고민 끝에 적당한 핑곗거리를 찾고 있었다. 더욱이 암살쾡이가 반경 5km 이내에 있다면 수색대 역시 자신과 비슷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뚱보가 입을 열었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이쯤에서 계약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러나 노인은 대답이 없었다. 뚱보는 자신의 제안에 미동도 없는 노인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 밀림에선 베테랑이야.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 영감도 이미 느꼈겠지만 우리와 함께 움직이면 귀찮기만 하잖아. 그러니 이번 일은 영감이 혼자 해치우는 게 어떨까? 물론 그놈을 잡으면 국가는 포상금으로 5천 수쿠레를 지불하게 되어 있지. 그것도 즉석에서 현금으로 말이야. 그러니 당신은 여기 남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그동안 우리는 부락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을 지킬 테니까. 내 말 알아들었나? 자그마치 5천 수쿠레라고.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이 이 순간에 취해야 할 결정은 즉시 엘 이델리오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인간을 사냥하며 떠돌고 있는 암살쾡이는 머지않아 부락으로 향할 게 분명했기에 밀림보다는 마을에 덫을 치고 기다리는 방법이 훨씬 수월했다. 더욱이 가뜩이나 독이 오른 암살쾡이를 상대로 밀림에서 맞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그 기회를 통해 뚱보는 노인의 신랄한 언행 때문에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자신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에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읍장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었다. 멋쩍게 제시한 보상금 역시 관심 밖이었다. 노인이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였다. 아까부터 무언가가 노인에게 그 짐승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에서 그 짐승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노인은 암살괭이에게 당한 희생자들을 보았지만 그들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것은 수아르족 인디오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터득할 수 있었던 죽음에 대한 그들의 시각일 수도 있었다. 그들은 죽음을 죽음 자체의 행위라고 믿었다. 죽음은 참혹한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이 말하는 죽음은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밀림 세계의 냉혹한 원칙에서 나온 죽음이었다. 그때서야 노인은 눈앞의 현실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 먼저 싸움을 건 쪽은 인간이었다. 금발의 양키는 짐승의 어린 새끼들을 쏴 죽였고 어쩌면 순놈까지 쏴 죽였는지도 몰랐다. 그러자 짐승은 복수에 나섰다. 하지만 암살괭이의 복수는 본능이라고 보기에 지나치리만치 대담했다. 설사 그 분노가 극에 달했더라도 미란다나 플라센시오를 물어 죽인 경우만 봐도 인간의 거처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무모한 자살 행위였다. 다시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노인의 뇌리에는 어떤 결론이 스쳐가고 있었다. 맞아. 그 짐승은 스스로 죽음을 찾아 나섰던 거야. 그랬다. 짐승이 원하는 것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인간이 베푸는 선물이나 적선에 의한 죽음이 아닌 인간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인 뒤에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죽음이었다. 노인은 마음속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 사이에 반복되던 읍장의 제안, 다시 말해서 뚱보의 떳떳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 노인이 결론처럼 내린 대답은 단 한 가지였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읍장 같은 인간들이 선택할 수 없는 싸움이자 죽음이었다. 좋소. 노인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담배와 성냥과 실타는 남겨두고 가시오. 바깥은 어느덧 어둠이 밀려들고 있었다. 일행이 떠난 뒤 오두막으로 들어와 창문을 걸어 잠근 노인은 오후 내내 책을 읽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정확히 언제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순간부터 까닭을 알 수 없는 신란함이 그의 뇌리에 달라붙은 채 달라지지 않고 있었다. 오두막이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어둠 속을 응시하던 노인은 가스등 밑에서 다시 소설의 첫 부분을 펼쳤다. 책은 첫 문장부터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기억해둔 문장을 외워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입술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뜻도 감정도 없는 낱말들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이런, 내가 겁을 먹은 것인가? 노인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라는 수아르족의 말을 떠올리며 가스등을 끈 뒤 가슴에 엽총을 얹은 채 배낭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있는 상념들이 마치 강바닥에 가라앉는 조약돌처럼 스스로 침잠할 수 있도록 어둠 속에 자신을 내맡겼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자네가 광기에 사로잡힌 짐승과 맞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들떠있지? 짐승을 기다리다 지쳐버렸나? 짐승이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결단을 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돼. 자네는 그 짐승이 낯선 곳을 무작정 덮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그런데 그 암놈이 자네를 찾고 있을 거라고 단정 짓는 이유는 뭐지? 영악한 짐승이 노린 것은 자네가 아니라 자네의 일행이었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이라면 그놈은 한 사람씩 처리할 수도 있어. 그들이 엘 이델리오에 도착하기 전에 말이지. 따라서 그것을 잘 아는 자네는 그들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경고해야 했어. 서로 떨어져서 걷지 마시오. 야속은 반드시 강가에서 하되 졸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라고 말이야. 설사 그들이 조심하더라도 영악한 짐승은 그들을 덮쳐 목을 물어뜯은 뒤에 유유히 사라졌다가 그들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전에 다시 접친다는 사실을 말이지.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가만 보니 자네는 영악한 암살갱이가 자네를 호족수로 간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군. 하지만 이 친구야, 섣부른 자만은 금물일세. 더욱이 자네는 사냥꾼이 아니야. 그건 자네 스스로 그런 존재도 못 된다고 인정한 말이었잖아. 그 고양이과 동물은 진짜 사냥꾼,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음경이 발기될 수 있는 진정한 사냥꾼을 찾고 있어. 하지만 자네는 사냥꾼이 아니야. 엘 이델리오 브랑민들은 자네를 사냥꾼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자네는 자신을 미치게 만들고 자신을 괴롭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짐승들을 죽이는 존재가 사냥꾼이라고 대답하면서 그들이 불러주는 칭호를 거부하지 않았나? 기억하나? 여보게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자네는 수없이 봐왔지. 멋들어지게 무장한 사람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을 띤 채 밀림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두어 주 정도 지나면 돌아오는 것을 말이야.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개미핥기, 수달, 꿀곰, 보아뱀, 도마뱀, 어린 살쾡이 가죽만 가져왔을 뿐 이 순간 자네가 기다리고 있는 암살쾡이 같은 진정한 맹수의 가죽은 벗겨오지 못했어. 그들은 밀림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경멸하던 맹수의 존재 앞에서 내심 벌벌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가져온 노획물을 펼쳐놓고 그 앞에서 거만한 모습을 취했지. 하지만 이제는 사냥꾼 행세를 하던 이들조차도 차츰 사라져가고 있어. 그것은 짐승들이 살기 힘든 밀림을 떠나 동쪽으로 멀리 산맥을 넘어 아주 멀리 떠난 탓이지. 자네는 브라질 땅에서 목격되었다는 왕뱀을 보았을 거야. 자네는 여기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놈을 보았고 그놈을 잡았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이야.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자네가 처음에 그 왕뱀을 잡은 것은 정당방위, 아니 정당한 복수 행위였지. 하긴 정당방위라고 하든 정당한 복수 행위라고 하든 똑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그 거대한 파충류는 강물에서 멱을 감던 어느 이주민의 아들을 집어삼켜서 마치 흐물흐물한 가죽처럼 만들어 놓았어. 자네가 그토록 아끼던 채 12살이 안 된 소년을 말이야. 그래서 자네는 카누를 타고 그놈을 쫓아갔지. 그리고 강가에서 따스한 햇살 아래 일광욕을 즐기고 있던 그놈을 발견하자 죽은 수달을 미끼로 풀어놓고 한참을 기다렸어. 생각하면 그때만 해도 젊고 민첩했던 자네는 물의 여신인 왕뱀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선 과감한 용기만이 전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정말 멋진 공격이었다는 생각 들지 않아? 낙하를 들고 왕뱀에게 달려든 자네는 그 거대한 몸뚱아리를 일격에 요절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놈의 대가리가 모래펄에 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덤불 속으로 몸을 피했지.
증오의 몸부림치는 거대한 몸뚱어리에 맞으면 사지가 으스러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거든. 둥그런 흑점에 올리브유처럼 번드르르한 황갈색 껍질, 몸 길이만 해도 무려 10m, 아니 12m나 나가는 그 파충류는 죽은 후에도 한동안 증오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지. 하지만 어디 그뿐이었나? 자네는 또 한 마리의 왕뱀을 만났어. 그것은 자네를 구해준 수아르족 주술사에게 감사의 대가로 바친 놈이었지. 그 놈은 두 번째로 잡은 왕뱀이었지만 첫 번째와 달리 원한은 없었어. 그날도 자네는 미끼를 강가에 있는 나무에 걸어놓은 채 그놈이 강가에서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지. 물론 입으로 부는 화살집 속에는 거미줄을 칭칭 감은 촉과 그 위에 맹독을 묻힌 조그만 화살이 들어있었는데 대가리 아래 부위에 독침을 맞은 파충류는 거대한 몸뚱이를 4분의 3 정도쯤 세우고서 황색 눈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네를 찾았지만 뜻대로 움직이지 못했어. 온몸에 독이 퍼져 동공이 일직선 모양으로 풀려버린 뒤였거든. 어쨌든 그날 수아르족 인디오는 자네에게 껍질 벗기는 의식을 치러주었지. 그때 쭉 뻗은 짐승의 길이가 15걸음인가 20걸음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얼마나 컸으면 낙칼로 배를 가르자 연한 장밋빛 살덩이가 모래펄 위로 한참이나 쏟아졌을까. 그런데 벗긴 가죽을 옮기는 도중에 수아르족 인디오들이 자네는 그들 종족은 아니지만 밀림의 출신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나? 안토니오스 볼리바르, 자네는 살쾡이들과의 만남도 낯설지 않아. 자네는 상대가 살쾡이든 다른 맹수든 새끼는 죽이지 않았어. 오로지 성장한 짐승들만 잡는 것, 그것은 수아르족 인디오의 계율이자 교훈이기도 했으니까. 자네는 살쾡이가 영악한 짐승이란 사실을 잘 알 거야. 그 짐승은 표범만큼 힘이 세지는 않지만 깊이를 헤아리기 힘든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 그러기에 수아르족 인디오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살쾡이가 지나치리만치 많은 흔적을 남겼다면 상대가 방심하게끔 장꾀를 부린 것으로 생각하게 이미 상대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다는 뜻이거든. 어때? 정확한 말이지? 안 그래? 게다가 자네는 두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나. 물론 흔치 않은 그 일은 몸집이 거대한 살쾡이가 암소와 암노새를 습격하는 통에 불안에 떨고 있던 주민들의 부탁이었지. 그래서 자네는 그 짐승을 찾아 길을 떠났어. 그러나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 기억하나? 영리한 그놈은 생각보다 쉽게 길을 열어두었고 자네는 콘도르 산맥의 자락까지 따라갔지. 하지만 그곳은 풀이 낮게 자라서 그놈이 엎드려 있기에는 이상적인 매복처였어. 그런데도 자네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그것이 그놈의 계략이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거야. 한 발 늦게 그 사실을 깨달은 자네는 숲이 빽빽한 밀림 쪽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지. 그러나 그놈은 퇴로를 막은 채 자네 앞에 버티고 있었어. 미처 손에 든 엽총을 정확하게 겨눌 만한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고서 말이지. 그랬으니 방아쇠를 2~3번 연거푸 당겼지만 맞았을 리가 있었겠나? 자네도 이내 깨달았지만 모든 것은 영악한 놈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만들어 놓은 계략이었던 거야. 게다가 그 놈은 자네가 실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까지 훤히 꿰뚫고 있었어. 아무튼 그놈 덕분에 싸움만큼은 대단했지. 안토니오스 볼리바르, 자네는 기다렸어.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자네는 잠을 쫓기 위해 뺨을 때린 것 외에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서 무려 사흘을 참고 기다렸지. 그쯤이면 상대가 공격해도 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말이야. 지금 생각해도 총을 겨눈 채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놈을 기다린 것은
기막힌 전술이었지. 안 그래? 안토니오세 볼리바르, 그런데 말이지. 이제 와서 무엇 때문에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오로지 암살퀭이를 잡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자네가 그 짐승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이미 여러 명의 인간을 사냥한 그놈 역시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 안 그래? 어쩌면 자네가 그 짐승보다는 모든 면에서 훨씬 부족할지도 모르지. 자네는 수아르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살쾡이를 사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고기는 식용으로 적당치 않고 한 마리만 잡아도 대대로 물려줄 만한 장식품들을 수백 개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기에 수아르족에게 이거 하나 갖고 싶냐고 물으면 그들은 손을 내저으며 자네 친구인 뉴시뇨에게나 물어보라고 하지 않던가. 어때? 지금이라도 다시 물어보지 그래. 친구, 나와 함께 살쾡이를 뒤쫓지 않겠나? 하고 말이야. 그렇지만 누시뇨는 당연히 거부하겠지. 자네에게 그의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뜻으로 침을 퇴퇴 내뱉으면서 거절하겠지. 왜? 그건 그의 일이 아니니까. 왜? 자네는 엽총을 휴대한 백인 상냥꾼이니까. 왜? 백인들은 짐승의 죽음을 영원한 고통에 휩싸이도록 짓이겨 놓으니까. 그러면서 자네 친구 뉴시노는 수아르족이 죽이기 위해 찾는 짐승은 살쾡이가 아니라 게으른 나무늘보라고 말하겠지. 어떤가? 이번에도 그 이유를 물어보지 그래. 친구, 나무늘보는 나무에 매달려 잠만 잔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러면 자네 친구 뉴시누는 대답하기 전에 방귀부터 크게 뀌겠지. 혹시라도 나무늘보가 엿듣지 못하도록 말이야. 그런 후에 멋지게 이빨을 까겠지. 옛날에 수아르족 부락의 성질이 더럽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족장이 살았다네. 그런데 툭하면 착한 동족을 죽이는 바람에 부락의 원로들이 모여 의논을 했고 결국은 족장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야. 하지만 그 성질 고약한 족장 트냐우피는 그를 가둘 우리를 보자마자 줄행랑을 놓았어. 그리고 꼬리긴 원숭이들과 비슷하게 생긴 나무늘보로 변장해서 그 틈으로 숨어버렸다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수아르족이 나무늘보를 찾아다니며 보는 대로 죽이는 것은 그 까닭일세. 라고. 그 말이 끝나면 유신유는 다시 침을 퇴퇴 내뱉은 뒤에 마지막으로 아무튼 그랬다고들 하더군. 이라는 말을 남긴 채 횡하니 떠나겠지. 자네도 알다시피 본래 수아르족은 일단 이야기를 끝내면 상대가 방금 들었던 말에 대해 왈가왈부할까 봐서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지 않던가. 어이,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그런데 도대체 그런 생각들은 어디서 기어 나왔지? 대답해보라고. 이 늙은이야. 그런 생각들은 어느 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찾아온 거지. 그건 자네의 두려움이었나? 그래서 겁을 잔뜩 집어먹은 나머지 몸 하나도 제대로 숨기지 못하게 되어버렸나? 어이 늙은이,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 두려움이란 놈은 자네를 찾아내고 말 거야. 마치 자네가 사탕수수대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의 여명을 볼 수 있듯이 말이야. 새벽이 열리고 있었다. 안토니오 오세 볼리바르 프로아뇨는 거친 맛이 감도는 커피를 여러 잔 마신 뒤에 본격적인 사냥 채비를 시작했다. 그는 액체 상태로 녹인 양초에 탄약통을 담가 물속에 빠져도 젖지 않을 만큼 골고루 피막을 입혔다. 아울러 비가 오더라도 상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도록 나머지 액체를 이마 부위, 특히 눈썹 바로 윗부분에 튀어나온 모자의 챙처럼 바르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칼의 날을 세밀하게 확인한 노인은 밀림으로 들어갔다.
먼저 그는 전날 발견했던 흔적을 따라가면서 오두막을 중심으로 동쪽을 향해 대략 200걸음 정도의 반경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어 그 끝 지점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반원을 그리는 형태로 천천히 나아갔다. 그 사이 그는 여러 곳에서 진흙 속에 밝힌 발자국과 함께 관목들과 풀이 짓이겨진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암살쾡이가 오두막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여러 곳에 남긴 흔적들이었다. 그러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같은 흔적을 남긴 짐승의 자취는 비탈진 숲에 이르자 사라지고 말았다. 노인은 이전의 흔적을 무시한 채 추적에 나섰다. 그때부터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직감이었다. 그가 다시 암살쾡이의 흔적을 발견한 곳은 야생 바나나 밑을 지나던 참이었다.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선명한 발자국과 주변의 미세한 흔적들은 짐승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역시 그놈이었어. 노인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주위를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고 이내 그곳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었다. 발자국이 어지럽게 흐트러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은 희생자들이 가까이 있음을 확인한 짐승이 흥분한 상태에서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어 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노인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살이 빠지고 온몸의 근육이 극도로 긴장된 암살쾡이가 어둠을 응시하며 정신없이 꼬리를 흔들어대는 장면을 떠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으로 나는 네 놈을 알게 된 거야. 기다려. 이제 남은 것은 네 놈을 찾는 일뿐이니까. 그것을 떠나 차츰 행동 반경을 넓혀나가던 노인은 나지막한 언덕으로 올라갔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두막으로부터 걸어오던 길이 훤하게 드러나는 곳이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이 나무가 높고 숲이 울창해서 몸을 보호하기에 적합했다면 반대쪽은 낮은 관목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짐승이 갑작스럽게 달려들 수도 있는 곳이었다. 노인은 거기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서쪽의 야코암비강을 향해 방향을 잡았다.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비가 멈추었다. 고개를 들어 숲 사이로 드러나는 하늘을 쳐다보던 노인은 갑작스런 날씨의 변덕을 걱정했다. 그는 비가 그치면 수분이 증발하고 그로 인해 밀림이 짙은 안개에 휩싸이면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상태가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윽고 수백만 개의 햇살이 밀림의 지붕을 뚫으며 밀림 위에 내리꽂히며 수많은 무지개가 그의 눈앞에서 떠오르다 사라졌다. 노인은 은빛 송곳 같은 햇살에 따끔거리는 두 눈을 연신 비비면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밀림을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었다. 노인이 암살쾡이를 본 것은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이제 막 밀림을 벗어나기 직전이었다. 어디선가 물 튀기는 소리가 들리자 발걸음을 멈춘 노인은 소리나는 쪽을 향해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의 시야에 움직이는 물체가 들어왔다. 대략 50m 떨어진 곳에서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물체는 그가 찾아 나선 짐승이었다.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난 엘 이델리오를 뒤로 한 노인이 처음으로 암살쾡이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저놈이었던 거야. 암살쾡이는 주둥이를 벌리고 꼬리로 허리를 때리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좋기 2미터는 될 듯한 몸 길이에 덩치만 해도 양을 지키는 사냥개보다 훨씬 커 보였다. 그놈의 모습은 숲속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길 반복하고 있었다. 남쪽으로 가는가 하면 북쪽에서 나타나고 북쪽으로 가는가 하면 남쪽에서 다시 나타나는 시기였다.
난 네놈의 의도를 알고 있어. 노인은 다시 북쪽으로 움직이는 짐승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만일 네놈이 나를 이곳에 묶어두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지. 하지만 수증기가 올라오면 앞이 보이지 않기는 서로가 마찬가지라는 것쯤은 네놈도 알아야 할걸. 노인은 나무의 등을 기대자마자 그 짐승의 움직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담배를 꺼냈다. 비가 그치면서 달려들기 시작한 모기 떼는 그가 움직임을 멈추자 더욱더 극성을 부렸고 노출된 피부에 침을 꽂는 것도 부족해서 콧구멍이나 귓구멍 혹은 머리칼 사이로 파고들며 물어뜯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잘근잘근 씹은 담배잎을 노출된 살갗과 머리에 골고루 발랐다. 수증기가 피어오르며 한치 앞을 보기 힘들었던 시야가 다시 비가 내리면서 빠르게 확보되고 있었다. 그 사이에 남쪽과 북쪽으로 궤적을 그리던 짐승의 움직임 또한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여길 봐! 노인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나타났다 사라지는 짐승을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네가 아무리 영악한 짐승이라고 하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만큼은 나 안토니오 후세 볼리바르가 네놈보다는 한 수 위지. 그래서 나는 지금 네놈이 영리해서 그런 건지 아님 체념을 해서 그런 건지 지켜보고 있어. 보아하니 네놈은 공격할 마음이 없나 본데 그 이유가 뭐지? 나를 유인하려면 동쪽으로 가야 할 텐데 왜 가지 않는 거야? 네놈은 종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서쪽으로 돌고 있어. 물론 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지. 네놈은 내가 강이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게 두려운 거야. 맞지? 그래서 네놈은 나를 밀림이 있는 동쪽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들고 있어. 하지만 이 친구야, 나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라서 어쩌지? 게다가 자네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리하지 못하구먼.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암살갱이의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 사이 그 짐승의 가슴에 총알을 박아줄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단 한 발에 심장을 꿰뚫지 못하면 오히려 역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었다. 노인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영악한 짐승은 그를 밀림이 있는 동쪽으로 밀어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노인은 더 늦기 전에 그것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어둠이 깃들기까지는 채 1시간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곳의 지형에 눈이 밝은 게 다소 위안이 되었다. 노인은 짐승이 이제 막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 강이 있는 곳을 향해 내달렸다. 짐승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 전에 인간이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강가에 닿으면 일단은 성공인 셈이었다. 그는 강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노다지꾼들이 버리고 간 야영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오래전에 방치된 개간지가 나오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아직은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는지 짐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노인은 엽총을 가슴에 갖다 붙이고 다시 신속하게 그곳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물이 불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멀지 않은 곳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치류 식물들로 뒤덮인 강가까지 불과 10여 미터를 앞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 물체가 나타났다. 암살犬이었다. 그놈은 인간이 도망치는 것을 목격하자 소리 없이 뒤를 따르다가 강가로 나아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허공을 가르는 짐승의 앞발을 간신히 피하며 뒤로 굴러 떨어졌다. 미처 예상치 못한 급습이었다. 현기증을 느끼며 급히 몸을 일으킨 노인은 낙하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고개를 들었다. 언덕 위에는 암살犬이가 꼬리를 꼿꼿이 세운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은 마치 밀림의 미세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작은 귀를 움직이는 짐승을 향해 소리쳤다. 왜 주저하고 있지? 도대체 니놈이 바라는 게 뭐야? 노인은 풀밭에 떨어진 엽총을 재빨리 집어들며 손가락을 방아쇠에 갖다 댔다. 그 정도 거리면 실패할 확률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암살행위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럴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았다. 일순 그 짐승은 앞발을 들어 올리며 슬프고 지친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동시에 또 다른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수컷의 울음소리였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였다.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이 작았다. 그 짐승은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통나무를 보호처로 삼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뼈에 달라붙은 등가죽과 가죽 밖으로 드러난 살점을 보고 있는 사실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었다. 니놈이 원하는 게 이거였단 말이지? 나에게 끝장을 내달라고? 그러나 암컷은 어느 틈에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상처 입은 수컷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수컷은 눈꺼풀조차 들어 올릴 힘도 없는지 인간의 손길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었다. 고통스런 짐승의 최후를 반기는 것은 늘 그렇듯 흰 개미들이었다. 노인은 수컷의 가슴팍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며 중얼거렸다. 친구, 미안하군. 그 빌어먹을 놈의 양키놈이 우리 모두의 삶을 망쳐놓고 만 거야. 끝내 암컷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어딘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통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암컷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윽고 엽총을 재장전한 노인은 강가의 야영지 쪽으로 걸음을 떼었다. 그는 수백 걸음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수컷에게 다가가고 있는 암컷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노다지꾼들이 버리고 간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깃들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이 찾던 야영지의 오두막은 폭우에 휩쓸려 갔는지 흔적조차 없었다. 노인은 주위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강변으로 떠내려온 카누 한 척이 눈에 들어왔다. 그 길이가 9미터나 되는 카누는 여기저기 부딪히고 긁힌 채 거꾸로 뒤집혀져 있었지만 몸을 피하는 데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곳이었다. 게다가 노인은 그 근처에서 바나나가 가득 들어있는 배낭 하나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카누 속으로 기어들어간 노인은 다리를 쭉 펴며 엽총과 낫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뒤집힌 카누 밑의 땅바닥은 자갈이 깔려 있어 비에 젖지 않은 데다 돌아 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고 깊었다. 그는 카누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 채 바나나로 허기를 채우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피곤함이 밀려오는 가운데 길게 내뿜는 담배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안토니오 세 볼리바르, 오늘 자네는 억세게 운이 좋았다네. 언덕으로 굴러 떨어졌지만 뼈마디 하나 부러지지 않았으니 말이지. 다행히도 양치류 식물들이 적당한 그물근의 역할을 한 거야. 게다가 이렇게 안락한 잠자리까지 얻었으니 자네는 정말 복도 많은 인간일세. 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그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누군가가 강가에 앉아 있었다. 보아뱀의 현란한 색깔로 온몸이 치장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었다. 그는 강가에 앉은 채 차츰차츰 밀려오는 환각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무엇인가가 그의 눈앞에 펼쳐진 허공과 숲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깊은 강물 속과 고요한 수면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형태이자 동시에 모든 형태가 합쳐진 듯한 그 어떤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환각 상태에 있는 그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 정지할 수 없을 만큼 쉴 새 없이 뒤바뀌고 있었다. 그것은 인꼬로 보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입을 쫙 벌린 채 허공으로 솟아오르면서 달을 삼키는 금강 앵무새 매기로 바뀌었고
금강 앵무새 매기로 보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물 위로 떨어지면서 인간을 향해 사납게 달려드는 수염 수리매로 바뀌고 있었다. 그것은 딱히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어떤 것으로 변하든 두 눈동자만큼은 노란 빛을 띠며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모습을 드러낸 수아르족 주술사가 기력이 떨어진 그의 몸에 차가운 젤을 바르며 입을 열었다. 죽음 자체가 자네를 놀래려고 모습을 바꾸는 거라네. 하지만 저렇게 바뀌는 건 자네가 아직은 떠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러니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해. 일순 노란빛을 띤 두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지던 노란빛을 띤 두 눈동자가 차츰 멀어지며 긴 초록색 지평선으로 빨려 들어가자 어디선가 다시 나타난 새들이 안락함과 충만함이 깃든 메시지를 전하며 허공을 날아다녔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노란빛을 띤 두 눈동자가 먹구름 밑에서 다시 나타나는가 싶더니 이글이글 타오르는 비가 되어 온갖 나뭇가지와 칡넝쿨로 뒤엉킨 밀림 위에 떨어졌고 동시에 밀림을 활활 타오르는 불바다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노란 혀를 날름거리는 화마를 보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 악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설치류들이 그의 혀를 물어뜯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날아다니는 실뱀들이 그의 다리를 휘감았다. 그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가고 싶었다. 벽에 걸린 그림 속으로 들어가 돌로레스 엔카르나시온 델 산티시모 사크라멘토 에스투피냔 오타발로 곁에 머물고 싶었다. 화마에 휩싸인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나타난 노란빛을 띤 두 눈동자가 길을 막았다. 노란빛을 띤 두 눈동자는 그가 누워있는 카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카누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 것은 그 순간이었다. 아니, 실제로 흔들리고 있었다. 순간 노인은 숨을 죽였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뒤집힌 카누의 바닥 위로 암살캥이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놈은 조바심이 난 채 후미와 선두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미끈미끈한 바닥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발톱에 힘을 준 채 거친 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노인은 바깥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강물이 흐르는 소리,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의 발자국 소리뿐이었다. 카누 안의 어둠 속에서 노인은 그 짐승의 행동이 의도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캐묻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놈이 보여준 영악함으로 밀어볼 때 그놈은 인간에게 카누 밖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겨누자고 할 수도 있는 짐승이었다. 어쩌면 그놈은 수아르족 인디오들이 한 말처럼 인간의 마음을 읽고 있는지도 몰랐다. 살쾡이란 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흘리는 죽음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네. 일순 짐승의 발소리가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악취와 함께 빗방울로 여겨지는 액체가 카누의 이음새 틈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때서야 노인은 그 액체가 흥분된 상태에서 갈긴 짐승의 오줌이라는 것과 그것이 자신의 상대에게 보내는 짐승의 메시지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놈은 상대인 인간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죽은 존재나 다름없음을 시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좋아, 니놈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노인은 뒤집힌 카누 안에서 때를 기다렸다. 그는 끈질기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덧 길고 숨막히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열렸지만 뒤집힌 카누의 바닥을 사이에 두고 대치된 인간과 짐승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노인은 카누 바닥의 이음새 사이로 미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엽총을 어루만지며 바깥 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카누 바닥 위의 짐승은 초조한 나머지 신경질적인 걸음을 떼고 있었다. 기다린다는 것,
그것만큼은 니놈에게 질 수 없지. 다시 시간이 흘렀다. 노인은 카누 바닥 틈새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를 보며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고. 니놈은 아직도 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그러나 일은 노인의 생각과 달리 엉뚱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암살쾡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카누에서 뛰어내렸던 것이다. 노인은 재빨리 카누에 바싹 다가앉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땅바닥을 긁는 소리가 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카누의 측면 쪽이었다. 마침내 결투를 받아주지 않는 인간을 찾아 나섰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노인은 등으로 기어 짐승이 자갈밭을 파고 있는 측면의 반대쪽으로 이동했다. 맞은편으로 이제 막 짐승의 발톱이 드러나고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가까스로 개머리판을 가슴에 갖다 대자마자 그 자세에서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짐승의 발에서 튀는 피를 본 것과 동시에 자신의 오른발에서 전해오는 격렬한 통증을 느꼈다. 짐승의 앞발을 향해 발사된 총탄이 빗나가면서 그중 한 발이 자신의 발등을 스쳤던 것이다. 이런, 비긴 거나 다름없잖아. 칸으로부터 짐승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그때서야 노인은 낫칼로 카누 바닥의 틈새를 긁어낸 뒤에 바깥을 내다보았다. 암살쾡이는 칸으로부터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총에 맞은 부위를 핥고 있었다. 노인은 총을 재장전하고 단번에 칸으를 뒤집었다. 상체를 일으키자 지독한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그 바람에 상대가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한 짐승은 바닥에 몸을 바싹 갖다 붙였다. 뭐하고 있어, 덤비라고. 그래서 단번에 이 빌어먹을 게임을 끝장내야 할 게 아냐.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악을 쓰며 그게 스페인어였는지 아니면 스와르족 언어였는지 자각을 하지 못했다. 악을 쓰며 앞으로 나아갔다. 부상당한 짐승 역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몸을 일으켰고 노인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노인은 한쪽 무릎을 꿇었다. 마치 거대한 화살처럼 강변을 달려오던 암살쾡이는 불과 네댓걸음을 남긴 지점에서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며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차분하게 그 순간을 기다리던 노인은 짐승의 도약이 정점에 이르자 방아쇠를 당겼다. 일순 허공에서 도약을 정지한 듯한 짐승은 이내 몸을 비틀며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노인은 짐승에게 다가갔다. 그는 두 발의 총탄이 짐승의 가슴을 열어놓은 것을 보며 치를 떨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몸집을 지닌 짐승의 자태는 굶어서 야위긴 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워 도저히 인간의 상상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죽은 짐승의 털을 어루만지던 노인은 자신이 입은 상처의 고통을 잊은 채 명예롭지 못한 그 싸움에서 어느 쪽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노인은 눈물과 빗물에 뒤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짐승의 시체를 끌고서 강가로 나갔다. 그는 그 짐승의 시체가 우기에 불어난 하천을 따라 다시는 백인들의 더러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거대한 아마존강이 합류하는 저 깊은 곳으로 흘러가길 바라면서 그리하여 영예롭지 못한 해충이나 짐승의 눈에 띄기 전에 갈기갈기 찢어지길 기원하면서 강물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노인은 느닷없이 화가 난 사람처럼 손에 들고 있던 엽총을 강물에 던져버렸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 금속성의 짐승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프루아뇨는 틀니를 꺼내 손수건으로 감쌌다.
그는 그 비극을 시작하게 만든 백인에게, 읍장에게, 금을 찾는 노다지꾼에게, 아니 아마존의 처녀성을 유린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낙칼로 쳐낸 긴 나뭇가지에 몸을 의지한 채 엘 이델리오를 향해 이따금 인간들의 야만성을 잊게 해주는 세상의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을 얘기하는 연애 소설이 있는 그의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아르타 토레, 유고슬로비아 1987년, 함부르크 독일 1988년.